네,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 공급 국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은요, 미국은 이 AI 패권을 위해서 2050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원전량을 4배나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을 보게 되면은 지난 30년 동안에 신규 원전을 건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재 제조 역량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뭐 설계 도면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들의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원전주들로만 딱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죠. 지금은 숨고르기 단계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우선 원전 산업만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3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탄소 중립이 있을 테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AI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요인 때문에 원전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봤을 때 보게 되면은 2022년에 러우 전쟁 때도 국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미국과 이란 전쟁, 중동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상당히 높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가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전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라늄을 그렇게 많이 방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어떤 변동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근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가장 큰 화두는 뭐예요? 결국에 AI 산업의 성장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많은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 더 많은 전력을 필요하고, 자,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자, 근데 기존의 레거시 에너지, 탄화수소를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탄소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재생에너지로 들어가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이것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간헐성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 4월 말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면은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전력의 70%를 뭐 어떤 에너지에서 전환을 하냐면 풍력 에너지에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전력에 대한 수요도 이 간헐성이라는 단점 때문에 보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AI 산업 점점 더 커질 텐데 이 막대한 전력들 어떤 에너지원에서 뭐가 올 거냐는 거죠. 자, 보세요. 탄소가 배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무탄소로, 그리고 24시간 뭐예요? 간헐성 없이 대규모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 원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앞으로 향후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저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 원전에 대한 그 교체 주기이기도 해요. 보통 이 원전의 이 수명이요 40년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40%의 원전이 이미 다 이 수명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해보죠. 그래도 2045년이 되면 대부분의 원전을 폐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도의 전력 수요를 감당을 하는 정도만 해도 신규 원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때려 지어야 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규 원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원전 산업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주들이 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 공급 국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은요, 미국은 이 AI 패권을 위해서 2050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원전량을 4배나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을 보게 되면은 지난 30년 동안에 신규 원전을 건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재 제조 역량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뭐 설계 도면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들어가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인력도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전의 핵심 부품인 원자로 그리고 증기 발생기 같은 경우는요, 이 수천 톤에 달하는 이 거대 금속 덩어리를 단조해서 만드는 건데요. 자, 15,000톤급이 될 겁니다. 이 15,000톤급의 이상의 거대한 프레스를 가지고 이 일체형 주기기죠. 이거를 찍어낼 수 있는 이제 원전의 그 밸류 체인이 잘 갖춰진 이 국가들이요. 한국을 제외하면 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적국인 중국과 파트너를 맺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와 또 이제 부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한국이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원전주들이 지금으로도 이제 미국 특수 수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훼손당한 것도 아니고요. 뭐 악재가 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은 조금 오른 데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에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조금 분산이 돼도 어디로 들어가요? 현대차라든지 이런 피지컬 AI 쪽으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수급이 과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 강세를 보였었던 이런 주도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상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확정하고 단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기초 소재부터 뭐 핵심 주기기, 그죠? 그리고 이제 시공까지, 원전 시공까지 전부 다 한 공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수직 기어라가 된 기업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는 상황이고,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그리고 뭐 이제 테라파워, 이런 이제 SMR 설계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SMR 설계사들이 자기네들이 그거 설계를 하더라도 결국에 제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산 쪽에다가 주문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넣을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전 쪽의 파운드리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고, 사실상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후 이제 원전계의 TSMC 자리에 굉장히 적합한 후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 체코 원전과 이제 가스터빈 그리고 SMR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되면은 본격적인 이익 성장 사이클로 들어가게 돼요. 아직 이 구간까지 딱 넘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하반기 때도 그 원전의 그 최종 결정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 최종 결정도 있고요. SMR에 대한 그 본계약까지 터지게 되면은 2030년까지 가스터빈 수주를 40% 정도 목표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게다가 올해 1분기 실적도 보시면 어때요?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수주도 보면 지금 21조 원이 넘게 수주가 쌓여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로 봤을 때 46%나 더 수주 잔고가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와요. 수주도 점점 더 많이 쌓여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올해 1분기에 보세요. 보게 되면 어때요? 미국 쪽으로만 가스터빈을 7기를 수주를 하고 추가적으로 스팀터빈도 수주를 했죠. 그리고 가스터빈이 이 수주를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를 하는 데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에서 얻었었던 매출보다 이 서비스업 마진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긍정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두산에너빌리티의 긍정적인 이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작년부터 봤을 때는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
추가적인 어떤 성장 기대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실적과 수주, 이 숫자들이 나오면서 윤곽이 확인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으로 저는 이미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숫자가 잘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더 잘 나오겠지라고 하는 이 컨센서스도 같이 상향이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 컨센서스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숫자가 잘 나오고 이 컨센서스를 밀어 올리면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저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연초 대비 10배 가까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먼저 빅베스가 있었죠. 그 빅베스는 누적된 손실이나 이 부실을 회계상에서 빠르게 조금 손실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부실을 빠르게 털어낸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뭐 주택가 플랜트 쪽에 대해서 이 매출 총이익이 올라온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잖아요. 정말 크게 상회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지금 지방의 이 미분양 리스크가 있죠. 이게 해소가 되면서 이 원가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원전 쪽이죠. 이제 팀코리아의 핵심 일원이라는 점이 어쨌든 이 대우건설에 대한 컨센서스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건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사우디로 원전을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한국전력이나 한수원과 같이 이 대우건설이 뭐예요? 이 시공 쪽에서 핵심 파트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월성원전 같은 이런 시공을 직접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시공을 한번 해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발주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감 넘치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이제 건물을 짓고 파는 이런 건설사에서요, 이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인, 그죠? 안보 전략 자산이기도 하고 핵심 국가 전략 자산인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짓는 뭐예요? 하이테크 인프라 이제 성장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과거의 건설사 입장에서 받았었던 이런 낮은 멀티플이 아니라 앞으로는 성장주로서 받을 수 있는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산업이 커지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때려짓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과 다르게 고난도 전력이랑 그리고 이제 냉각 설비 구축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우건설의 이 플랜트 역량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재건 모멘텀인데요.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종결이 되게 되면은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동 플랜트 경험이 많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건 수혜를 또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과거에는 건설사 PER 그리고 건설사 멀티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뭐 이 재건 성장단에서 보면은 재건이고요. 원전 EPC, AI 인프라 이쪽에서 확실히 성장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형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대우건설의 주가를 10배씩이나 오르게 한 이유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우건설에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 밸류 논쟁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낙관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그동안 건설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었어. 근데 이것이 저평가를 이제 탈피하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이 성장 스토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이런 입장이 있고요. 비관론자는 야 그런 게 어딨어. 숫자가 안 나오잖아. 숫자가 먼저 확인이 돼야 돼.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저는 이 중간에 입장에 서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주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어떤 그 성장주, 기대가 되는 이 성장주의 이 밸류를 받아본 이력이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 대우건설에 대해서 또 혹은 건설주들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높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이 건설주들이 성장주로서 밸류를 받아봤었던 이 답안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던스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가늠해보기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단기간 많이 오른 부분이 살짝 부담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숫자가 잘 나오고 컨센서스나 이제 그 멀티플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10배가 올라온 게 아니고 단 올해 몇 개월 안 됩니다. 몇 개월 안 되는 기간 안에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10배가 올라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단기간 안에 굉장히 급등락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라는 말이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대우건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수익을 못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공포가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의 이 포모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왔기보다는 나만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올라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조그마한 악재 같으면은 굉장히 센 이 매물 압력을 줄 수가 있는 이런 주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보지 않는 공포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가 주가에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단기간 안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피로감이 더 누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죠? 그리고 조그마한 악재가 터지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큰 손익비가 좋지 않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조정이 나와주는 것을 차라리 한번 기다려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